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산수몽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산수몽계의 관련 트롯 가수 이찬원이었죠. 이찬원 가수를 살펴보고 운세를 살펴봤고 이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효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까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효사에서 초효, 2효, 3효, 즉 음효니까 초육, 양효니까 구이죠. 즉 음효는 6으로 표시되고 양효는 9로 표시되니까 초육은 음효니까 초육, 2효는 양효니까 구이, 3효는 음효니까 63, 4효는 음효니까 64, 5효는 음효니까 65, 상효는 양효니까 상구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초육, 구이, 63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육을 한번 볼까요? 초육. 발몽, 이용형인, 용탈질곡, 이왕인. 자, 이걸 한글로 먼저 적어보죠. 초육. 초육. 발몽, 이용형인, 용탈질곡, 이왕인. 이렇게 한글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발몽, 몽매함을 벗어나기 위해 벌을 가하는 것으로 질곡을 풀어주면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간다. 이런 한글로 해석을 해두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해석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산수몽계죠, 그죠? 산수몽계. 산수몽계는 상효가 산을 상징하는 간기회로 되어 있고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음효, 양효, 음효 3개, 양효. 음효, 양효, 음효 3개, 양효. 그래서 이 몽계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계를 배웠죠, 그죠? 이걸 호계를 호체라고도 합니다. 호계는 뭐였습니까? 6개의 효를 가진 괴상에서 이 초구와 초효와 상효를 없애고 2, 3, 4, 5효를 가지고 호계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초유와 상유를 없애고 2, 3, 4호를 내호계로 하고, 그죠? 2호, 3호, 4호를 내호계로 하고, 내호계로 하고, 그 다음 3호, 4호, 5호를 외효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외효계. 3호, 4호, 5호를 외효계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2, 3, 4호를 그대로 적어보죠. 양효, 음효, 음효. 양효, 음효, 음효. 그 다음에 3, 4, 5효는 음효, 음효, 음효입니다. 그래서 음효, 음효, 음효. 이렇게 호계를 만들었더니 이 호계는 몽괴가 호계로 바꿔봤더니 땅을 상징하는 곤괴,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죠. 그래서 지레 복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수문계의 호계는 지레 복괴가 되더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호계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주역에 있어서 호계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계는 항상 봉계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호계는 뭐라 그랬죠? 초요와 상호를 없애버리고 안에 있는 네 개의 호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괴이기 때문에 이 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계를 호계로 바꿔봤더니 복괴가 되더라 라는 부분을 전제로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몽. 제가 발몽의 이 발은 원래 떠나다, 출발한다, 떠나다는 뜻이죠. 그래서 몽매함을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몽매함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6개 효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초6을 택한 것은 규범입니다. 규범. 왜 규범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용형인 있죠. 이용형인. 여기서 형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형벌, 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서의 형은 모형할 때 밑에 흑토이 들어가죠. 모형의 형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어떤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몽매함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6개 효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초육의 형을, 즉 규범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물상으로 보면 이 하괴 가면은 이 하괴죠, 그죠? 물을 상징하는 하괴 가면은 굽는 것을, 굽은 것을 바르게 한다는 교정의 굽은 것을 여기 이거 볼까요? 산수몽계입니다. 하괴니까 이게 하괴가 되겠죠, 그죠? 밑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괴.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게 하괴가 되죠. 이 초요, 이요, 삼요, 이 하괴입니다. 이 하괴 물상에는 뭐가 물상이 있냐 그러면 굳은 것을 곱게 한다는 교정의 물상이 있습니다. 굳은 것을 곱게 한다. 굳은 것을 곱게 한다는 교정한다 있죠, 그죠? 교정의 물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적어두었던 형,
규범의 물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교육의 방법으로 굳이 이 형, 정, 규범을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초육이 어리고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생겨났지 않습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효니까요. 이 단계에서 만약에 이 형의 방식인 규범으로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가장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발몽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육의 이 발몽은 목매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초육에 들어있는 이 형이라는 글자, 즉 이 형은 이 모형할 때 형자를 의미하는데 이 형의 모형 형자에는 규범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규범을 가지고 초육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 발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용형인입니다. 두 번째, 이용형인.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 이롭다.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 이로니 질곡을 벗어 던져주면 어려운 상황으로 나가기 쉽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용탈질곡, 이용형인을, 발몽 이용형인은 방금 우리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용탈질곡을 설명을 해보죠. 여기서 용탈질곡은 여기 탈은, 이 탈은 말씀설자죠. 그죠? 말씀설자입니다. 이 용탈질곡 할 때 이 설은 말씀설자도 되고 벗길 탈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벗길 탈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용탈질곡은 여기서 사용되는 말씀설이 아니라 벗을 탈로 사용이 됩니다. 이 질곡은 뭐냐 그러면은 이 질곡은 죄수에게 속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구입니다. 형구. 그러면 이 질곡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질이라는 것은 질은 발목에 차는 착고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에 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곡은 목에 차는 나무 칼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에게 속박을 가하기 위해서 쓰는 착고와 나무 칼을 말한다. 근데 우리가 전통 교육에서는 어릴 때 교육을 시킬 때는 회초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부터 벌써 어릴 때 교육할 때 방법은 회초리로 교육을 잘못을 교정해 줬습니다. 이 회초리 쓰는 것도 일종의 질곡이죠. 왜? 제대로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괴상과 물상으로 우리가 용탈 질곡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괴상과 물상으로. 자, 먼저 산소몽에서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이고 하괴는 여기서 보다시피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괴상과 물상으로 읽어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 하괴감을 볼까요? 다시 한번 하괴감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괴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는 초6이죠. 이게 초6입니다. 그리고 하괴감의 물상에는 뭐가 있죠? 얼음, 곤란함, 그런 위험, 어려움, 곤란함, 이런 물상을 이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의 초입 단계인 초6에서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바로 이 얼음, 위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위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초6, 시작하는 초6이. 그래서 감의 시작 단계로 그대로 두면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또 초6이 호변하면요. 자, 초6이 호변하면 괴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우리 여기서 산수 몽계, 즉 이 괴가 이 괴상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죠. 산수 몽계에서 이게 초6이 호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효가 양으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위에는 양효 그대로, 음효 그대로입니다. 이건 무슨 괴입니까? 이거는 운물을 연못을 상징한 태괴죠. 태괴. 이 태괴입니다. 연못을 상징하죠. 이 태괴는 무슨 물상이 있냐 그러면은 회절, 꺾인다, 부러진다, 없어진다 하는 회절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효가 변하면 감괴가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로 변하면서 회절이라는 물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괴감은 이 물상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가시나무를 상징하는 물상이 있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이거는 우리가 질곡을 상징합니다. 즉 형곡. 저게 죄인에게 속박을 가하기 위한 질곡. 이걸 가시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괴에는 가시나무라는 물상이 있어 질곡을 상징하고, 초효가 변한 태괴에는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곡이 회절된다 해서 용탈질곡이라는 효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탈질곡은 결국 이 괴상과 물상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은 이왕인입니다. 이왕인. 나아가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왕인. 이왕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게 이왕인입니다. 이왕인. 이왕인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여기서 왕인은 길흥회린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죠.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한자로 적어 보겠습니다. 길, 이게 흉, 회, 인. 자, 이게 길한 것이고 이게 흉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흉회린에서 이게 흉입니다. 흉. 이게 흉이죠. 이게 길흉회린입니다. 린. 그래서 길흉회린이라고 그랬죠. 이 회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길한 쪽으로 나격합니다. 그런데 인은, 즉 리는 이 두 번쯤 때문에 앞으로 인이 나왔지
중간에 있을 때는 니누로 읽죠. 그죠? 니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흉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이 나오죠. 인이. 그죠? 이거는 벌써 흉함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왕인은 흉함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간다라고 효사가 해석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몽개 초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냥 무턱대고 어리기 때문에 회초리를 사용해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 부분이 좋은 교육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하는 말을 보면요, 사람이 법률로서 사람을 이끌고 형벌로서 사람을 다스리면 그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법령과 그 다음 형벌을 면하게 될 경우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법령으로 백성을 이끌고 형벌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만 벗어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덕으로 백성을 이끌고 예로서 백성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그 다음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과 법률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덕과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진나라가 통일한 후 거의 30년 만에 멸망을 해버리죠. 진나라가 채택한 게 완전히 형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으로 모든 걸 다 묶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법망만 폐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령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고차원 방식은 덕으로서 이끌어가고 예로서 이끌어주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괴상으로 보면요, 이게 감이었죠. 그죠? 자, 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감입니다. 좀 밑에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물을 상징하는 감괴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육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초요, 이효, 사묘, 초요, 이효, 사묘, 사효, 오효, 상효로 되어 있죠. 여기서 홀수로 되어 있는 1, 3, 5효는 양의 자리가 그랬죠. 1, 3, 5효는 양의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효, 4효, 상효는 2효, 4효, 상효는 음의 자리를 했습니다. 자, 양의 자리에 양효가 오는 것은 발음을 덕했다 그랬었고, 음의 음효가 오는 것도 발음을 덕했다, 발음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덕중이라 했죠. 덕중. 아니죠. 덕중은 중을 얻었다고, 그죠? 이게 음효 자리에 음효가 오고 양효 자리에 양효가 오면 우리가 발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발음을 얻었다. 그런데 그 반대일 경우에는 발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죠. 지금 초효는 1호에 해당되죠. 1호에는 양효가 와야 됩니다. 그죠? 양효가. 근데 지금 이게
음효가 왔죠.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요와 상응하는 효는 뭐죠? 초요와 상응하는 효는 이 사오입니다. 왜냐하면 상괴, 하괴가 있는데 하괴의 맨 밑에 효는 상괴의 맨 밑에 호인 사요와 정응하고 하괴의 두 번째 효는 상괴의 두 번째 호인 오효와 정응하고 삼효는 하괴의 세 번째 효인데 상괴의 세 번째 호인 상효와 정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초효와 정응하는 호는, 상응하는 호는 육사입니다. 그럼 초육이 음효면 음효와 음효끼리니까 이건 정응이 안 되죠. 서로 응하기는 응하는데 정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응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초육인데 음효 자리에, 초육이니까 양효 자리에 음효가 오고 또 위로는 상응하는 육사가 같은 음으로서 덕중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서로 중이 맞지 않는, 상응되지 않는 거죠. 상응. 서로 응해야 되는데 응하려고 그러면 음효와 양효, 양효와 음효 관계가 돼야지 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요는 계자리, 즉 바른 자리를 얻지도 못했고 그 다음 서로 상응하는 관계, 즉 정응하는 관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바른 자리도 얻지 못했고 서로 상응하지도 서로 정응하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왕인이란 효사가 이렇게 우리가 괴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사는 그 괴상과 그 다음 물상 또는 수상에 따라서 그 효사가 정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초육 효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효사를 읽을 때는 무엇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죠? 효사를 읽을 때는 그 괴사나, 즉 괴사나 상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이 효사를 읽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효사가 이 괴사와 상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내용을 설명해 주느냐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 효사 해석이 상사와 또는 괴사와 따로 놀 때는 이 효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효사 하나하나는 모두 괴사나 상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초요는 괴사나 상사에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산수몽은 배움의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길고 어려운 배움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육은 교육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즉 배움의 과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 애들에게 회초를 써서, 즉 규범을 가르치면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해준 것이 더 좋다라는 부분을 공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육의 효사는 괴사에서 말하는 배움의 과정을 시작할 때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에 벌써 주몽이, 문왕이 괴사를 지을 때가 은말 주초죠.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니까 지금 그 당시가 BC 1046년 아닙니까? 1046년 더하기 2300, 약 3300년 전에
3,3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린애의 교육 방법으로 회초리를 드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방법인 학교에서나 또는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자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이호입니다. 구이호는 포용길, 납부길, 자극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목면 아이를 포용하는 것이 기라고,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기라며, 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독을 해볼까요? 먼저 포용길입니다. 포용길. 주역에서는 양이 음을 포용합니다. 왜? 강한 양이 약한 음을, 부드러운 음을 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산수 몽계에서 양효는 구이와 상구의 양효는 서성을 가리키고 음요 4개는 목면 아이, 즉 학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괴상으로 보면 이 구이는 아래로는 초육과 친비하고 위로는 유고와 정응합니다. 자, 2호와 5호가 서로 음양으로서 정응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역에서는 정응한다는 얘기는 결혼을 청한다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는 초육과 친비하고, 친비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물을 나타내는 감괴죠, 그죠? 이게 감괴입니다. 감괴를 보면은 여기에 구이에서 이게 양효입니다, 그죠? 양효면서 아래로 음효를 깔고 있습니다. 그 힘센 자가, 즉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있으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친비라 그럽니다. 이런 관계를 친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2호와 5호가 양효와 음효로서 서로 정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응한다 그럽니다. 정응한다. 바르게 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이는 목면 아이를, 목면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래 음을 깔고 있고 위로는 오효와 서로 정하는 관계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2호와 5효, 2호는 하교의 중간호이고 5효는 상교의 중간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덕중이라고 하죠. 덕중. 중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중도를 얻었을 경우에는 이 효사에 포용한다는 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포자가 포용한다는 얘기죠. 왜? 중간에 있으니까 양쪽을 다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2호와 5호의 효사에는 이 포자가 자주 등장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나쁘길 자극합니다. 나쁘길 자극가. 우리말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부인을 맞이하는 것이 길하며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서로 정하는 관계는 결혼을 취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주역은 부인을 취할 때 취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취녀. 여자를 취한다는 얘기죠. 이걸 한자로 쓰면은 취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자를 취한다. 즉 부인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어를 보면은 취녀란 글자가 계속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쁘라면 나쁘. 나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해석할 때 부인을 맞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쁘라는 이 단어도 결국은 주역에서 종종 사용되는 취녀, 나쁘, 이건 다 여자를 받아들인다, 부인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괴상과 물상으로 또 한번 볼까요? 괴상과 물상으로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 효사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기서 2효와 5효가 정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계를 보게 됩니다. 자, 호계를 보게 되면 이게 2, 3, 4효가 4호계가 되고 2, 3, 4효가 4호계가 되고 3, 4, 5효가 외효계가 되어서 지례복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계의 또 활용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호계의 활용도가 나오느냐 보시면은 여기 지례복괴의 경우에 이 곤이죠. 그죠? 지례복괴는 상괴가 곤이고 땅을 상징하는 곤이고 아래가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입니다. 그렇죠. 상괴는 땅을 상징하는, 즉 지를 상징하는 공괴이고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가 됩니다. 진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상괴 곤에는 음이 3개죠. 여기에는 부인이라는 물상이 들어있습니다. 부인. 그 다음 하괴진에, 이 하괴진이죠. 그죠? 하괴진. 하괴진에는 장남이라는 물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예전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은 솥과 솥, 우리 밥 해먹는 솥 있죠. 그죠? 솥과 같은 기구를 맡은 자로는 장남만한 이가 없다. 즉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갈, 그 가정을 이어받을 아이는 장남만한 애가 없다라고 서구예전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장남이 그 집안의 대를 물려받는 그 습관은 이 3000년 이전에도 벌써 이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부인의 물상이 나왔고, 장남의 물상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부인의 물상은 여기 납부 할 때 부자, 이 부인입니다. 이 부인이 이 산수몽계의 호계인, 지례복계의 상괴,
곤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장남은 아들 자자, 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가짜라는 말이 여기에 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서도를 보면은 효유에 따라서 각자 계급이 정해집니다. 이 산수 몽계 같은 경우에 맨 아래에는 원사,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호는 대부, 삼호는 삼공, 사효는 제후, 오효는 천자, 상효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효이마다 계급이 정해집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높은 사람이 나오죠. 자, 여기서 천자는 천하를 소유합니다. 천하. 그게 천자죠. 천하를 소유합니다. 천자는 천하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제후는 봉지를 받는데 그걸 국이라고 해서 국. 나라 국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가 받는 것은 봉지를 하지 않고 영지랍니다. 영지. 영지인데 그걸 가라고 합니다. 가. 그래서 국가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출현한 겁니다. 즉 천자는 천하를 소유하고 제후는 봉지를 받는데 국이라 하고 대부는 영지를 받는데 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호에서 대부라는 지위가 있고 이호에서 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계급에 따른 봉지, 영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가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가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가 나라에서 받은 영지를 가라고 했다. 그래서 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들이 즉 장남이 가에 해당하는 영지를 받아서 집안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호는 우리가 이호의 효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움의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서성의 역할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서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구의 효사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의 효사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구의 효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스승의 역할은 이래 해야 된다. 즉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여자를 받아 맞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학생을 맞이한다는 그런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남이 가정을 이끌어간다. 장남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부터 장남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기회도 더 많이 주어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이 효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호입니다. 먼저 한번 적어 볼까요? 자, 63. 물용취녀. 그 다음에 견건부. 불유궁. 무유리.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취녀는 뭐라 그랬죠? 주역에서 취녀는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그죠? 받아들이는 거. 자, 그런데 이거 물용이면 물용.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용 취녀. 여자를 취하지 말고, 여자를 취하지 말지언니 돈 많은 남자를 보고 자기 몸을 보존하지 못하면 나아가도 이룰 바가 없다 라고 효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자를 취하지 말 것이니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몸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룰 바가 없다. 이렇게 효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물용취녀, 견건부, 불유궁, 무유리. 자, 물용취녀는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죠. 주역에서 취녀는 부인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견건부, 불유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3은 여기서 보면 63은 하괴의 가장 위에 있는 효입니다. 이제 상교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3효 자리는 항상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약한 음효가 지금 강한 양효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63이 발음을 잃었죠. 왜? 1, 2, 3, 4, 5, 6효인데 이건 홀수 자리인데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잃었고 그 다음에 양위에 강한 자위에 올라타고 있고 또 63 자체가 위태롭다는 뜻은 이제 하괴의 임무를 마치고 상계로 넘어가는 어떤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런 변화의 시기에는 위태롭죠. 그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데다가 강한 양효를 타고 있고 또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 맞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건부는 돈 많은 남자입니다. 돈 많은 남자. 또 여기서 궁은 몸을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얘기합니다. 즉 불유궁,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즉 돈 많은 남자를 보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괴상과 물상을 통해서 이 견건부 불유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3이 효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63이 효변하면은 음효, 양효, 음효인데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자, 그럼 63이 효변하면요. 자, 음효, 양효, 원래는 음효인데 양효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건 원래는 물을 나타내는 감괴인데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람을 나타내는 송교로 바뀌었죠. 바람을 나타내는 송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송교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은 시장이익의 3배, 시장이익의 3배라는 아주 길다란 물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3배를 얘기하면 시장에서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이익의 3배라는 물상이 송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삼자는 일반적으로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삼은 원래 많다는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도에서 건너먹어 건너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을 짚고 있으면 그냥 저 사람 뭘 하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나 볼까 말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하늘을 보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게 삼인 성시호라는 얘기입니다. 세 사람이 보게 되면 없던 호랑이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이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또 삼은 많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 육삼호사에서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 건부불유공, 즉 돈 많은 남자를 보고 자기 몸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이 삼효가 효변한 송괴에 시장이익의 3배라는 물상이 있다. 그리고 그 삼은 많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거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즉 육삼의 이 효사의 주인공은, 이 여자는 이 돈 많은 남자를 보고 자기 몸을 보존하지 않으니 완전히 현실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유리, 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이론 바가 없다라고 됩니다. 이론 바가 없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자, 이 육삼은 음유니까 여자죠, 그죠? 여자입니다. 그리고 육삼효가 상응한 효는 어느 효죠? 육삼은 삼으로서 하교의 가장 위에 있으니까 상교의 가장 위에 있는 이 효하고 상응하죠. 근데 육삼은 음효고 상응하는 상구는 양효입니다. 서로 정응하죠. 정응합니다. 그러면 육삼이 상구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꼴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주역에서 서로 정응하는 관계는 결혼을 청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육삼이 상구를 결혼을 청하게 되려면 상구에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육사와 육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 같은 음요이기 때문에 서로 배척을 하죠. 우리가 지남철도 음과 음을 맞닥뜨리면 밀어냅니다. 음과 양을 하면 서로 껴안죠.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과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사와 육오가 육삼이 지나가려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육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3, 4, 5효,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호계를 만들 때 3, 자, 1, 2, 3, 1, 2, 3, 4, 5, 3, 4, 5가
복괴가 되면서 상괴, 땅을 상징하는 공괴가 된다고 그랬죠. 순음이 세 개입니다. 음이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늘 상징하는 그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는 반면에 땅을 상징하는 고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런데 6.3이 상구로 올라가려고 그러니 6.4와 6.5가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6.3, 6.4, 6.5로 이루어지는 땅을 상징하는 이 공괴가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6.3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6.3이 9.2 위에 있으면서 또 9.2는 양호고 6.3은 음효입니다.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에 있으니까 이 행실이 불실하게 됩니다. 즉 불순하게 됩니다.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타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부, 돈 많은 남자는 바로 9.2가 됩니다. 9.2. 왜? 6.3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고 6.3이 9에 가기 너무 쉽죠. 그런데 자기 짝은 9.2가 아니고 상구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인간사로 비추어 볼 때도 어떤 예의, 도리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즉, 이 6.3이란 여자는 자기 짝인 상구를 버려두고 돈 많은 9.2에게 접근해서 자기 몸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아가는 바가 이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이로운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물룡친이 이러한 여자는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효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괴상과 물상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6.3의 입장에서 9.2는 재물을 산처럼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보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자를 취하면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로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라고 효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보면 무유리, 이로운 바가 없다. 왜 이런 바가 없느냐? 이 여자가, 이 6.3이라는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보고 자기 몸을 보존하지 않으니 유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수몽, 즉 배움의 과정에 있는 이 몽교의 괴사나 상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캐쳐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움의 과정에 있을 때라 하더라도 덕을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덕을. 덕을 쌓고 공부를 해야지 덕을 쌓지 않고 공부를 해본들 그 배움의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길고 긴 과정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허무한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자. 그래서 교육에도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6.3 호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수몽계에 있어서 초육, 구이, 6.3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초육, 구이, 6.3의 효사도 결국 산수몽계, 즉 배움의 과정에서 최대한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서성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를 얘기해 줬고, 배움의 과정에 있으면서 육덕, 즉 덕을 쌓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길고 어려운 배움의 과정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얘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좀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